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굿모닝 포커스 2부 오늘도 힘차게 출발해 보겠습니다. 세상의 모든 경제 이슈를 알려드리는 경제 언박싱. 오늘은 미중산업경제연구소 조용찬 소장님 나와 주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예, 안녕하십니까. 바이든 대통령하고 시진핑 주석이 4개월 만에 전화 통화를 했다고 하는데요. 뭐 정상회담이죠. 1시간 45분 동안 했다고 하는데 어떤 내용이었습니까? 네, 바이든 대통령이 그 요청에 의해서 진행이 됐고요. 예. 근데 특히 이제 그 오늘서부터 미국의 고위급들이 계속적으로 중국을 방문하면서 예. 현안 문제를 집중적으로 논의를 한다고 합니다. 네. 이거와 관련돼서 정상 간의 입장을 분명히 밝힌 회담이었고요. 네. 한 줄 평은 뭐 동상이몽 회담이었고 꼴랑 합의한 것은 네. 소통 강화 그리고 경쟁 관리 두 개의 단어로 좀 압축되지 않을까 보여집니다. 그냥 소문난 잔치 먹을 거 없다는 말이 여기에 표현이 되는데요. 예. 가장 중요한 것은 이번 회담과 관련해서 양측이 뭐 솔직하고 건설적인 논의를 했다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러면 외교적인 이야기로는 합의사항이 없었다는 이야기고요. 그렇죠. 이제 앞으로 계속적으로 대화가 중요하다는 이야기만 한 건데요. 가장 중요한 것은 딱 두 가지입니다. 기술 전쟁과 관련해서 미국 입장에서는 우리 기술이 안보를 위협시키는데 사용된다는 것은 절대 용납하지 않겠다는 이야기를 했고요. 기존의 입장이죠. 야, 그리고 중국 입장에서는 중국의 정당한 발전 사항을 미국이 막아서는 안 된다. 막았을 경우에 자시하지 않겠다. 그러니까 소위 말해서 무역적인 조치 제재를 하겠다는 이야기를 여기서 이제 언급을 했다는 거고요. 네. 또 한 가지는 이제 그 실무자급에서 이야기해야 될 부분인데요. 네. 뭐 중국의 불공정 무역 관행이죠. 신삼양이라고 해서 중국 정부가 막대한 보조금을 투입하고 있는 전기 자동차 예. 그리고 배터리 그리고 태양 전지 발전 패널과 관련해서 미국이 그 부당한 보조금이 또 과잉 생산 시설로 이어져서 디플레이션 수출이 되고 있는 거에 대해서 이제 가만히 있지 않겠다. 네, 그리고 두 번째로는 비정상적인 경제 관행이라고 해서 테슬라나 아이폰에 대해서 미국 제품 그 불매 운동을 중국에서 벌이는 문제, 네. 또 산업 스파이 활동, 기술 절도 문제, 또 금융 지원에서 미국 기업을 차별하는 데에 대해서도 가만히 있지 않겠다. 그리고 또 틱톡을 둘러싼 안보 우려를 제기를 했는데요. 틱톡의 일부 계정들이 트럼프를 좀 지지하면서 미국의 그 양극화, 극렬 운동을 좀 부추기는 거와 관해서 확실한 증거가 있으니까 이 문제와 관해서 토니 브링컨이 가서 따지겠다는 이야기를 했던 거고요. 네. 그래서 이 문제와 관련해서는 양국이 평행선을 걷다는 측면에서 이제 앞으로 이번 주부터 있는 그 고위급 정상회담, 실무자 정상회담의 중요한 내용들이 좀 나오지 않을까 보여집니다. 갈 길이 멀어 보이는데요. 이번 전화 통화에서 대만 문제가 좀 나왔다고요? 근데 뭐 상당히 신경전이 치열했다는데 어떤 내용입니까? 네, 그 대만의 라이칭더 그 당선인 같은 네, 당선인이죠. 경우에는 네. 반중국 그리고 대만 독립주의자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렇죠. 이제 5월 20일 날 취임하게 되는데요. 예. 이 때문에 중국 입장에서는 보수 강경파인 푸젠빵을 중심으로 해서는 확실하게 중국의 힘을 보여주자는 이야기입니다. 예. 이 때문에 대만 해협과 관련해서는 정찰 활동, 스파이 그 풍선을 계속 날리고 있고요. 네. 이제 앞으로 5월 달 들었으면은 군사 그 훈련들이 재개가 되는데 양간의 갈등이 상당히 좀 고조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이제 문제는 예전과 달리 2주 이상 훈련이 진행되면은 대만 같은 경우에는 천연가스나 석유를 해외에서 수입을 해야 되는데 현재 발전소와 관련해서 재고가 2주밖에 없다는 겁니다. 공급선이 좀 당분간 이게 일시적으로 중단이 되겠네요. 네, 그러니까 지진 문제뿐만 아니라 그 전력 문제에서도 큰 차질이 빚어진다면 미국 입장에서는 현재 엔비디아의 GPU 같은 경우에는 대기 시간이 그 11개월 정도 되는데 그렇죠. 생산 차질이 불가피하고 수입도 안 되는 상황까지 대만에서 몰린다는 만들어서 거죠. 넘어가야 되니까. 네, 그래서 이런 것들과 관련해서도 미국이 분명하게 지금 따졌고요. 이제 네. 문제는 이게 해상 수송로가 막히면은 대만 문제에 그치지 않고 우리나라 그리고 세계 경제에 악영향을 끼친다는 겁니다. 그렇죠. 전 세계는 남중국해뿐만 아니라 대만 해협을 통해서 10억 달러 규모의 해상 물동량이 연간 진행이 되는데 이것을 막았을 경우 세계 GDP는 10% 정도
차질이 빚어지게 되고요. 예.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원유 수입량의 90%가 이 선을 지나고 있다는 겁니다. 또 수출입 물동량의 40%가 진행이 되기 때문에 앞으로 대체 항로를 개발한다든지 이 문제와 관련해서 협의를 해야 되는데 쉽지 않고 또 중국에 많은 것을 양보해야 되기 때문에 항행의 자유 문제는 우리한테 사활적인 이익이 걸려 있는 문제가 아닌가 이렇게 보입니다. 그렇죠. 일단 뭐 바이든 대통령하고 시진핑 주석이 이제 그 물꼬를 텄고 대화를 한번 해보자 하는데 신경전이 팽팽하고 일단 미국 그 고위 관리들이 이제 중국으로 넘어가서 얘기를 한다는 건데 옐런 재무장관이 일단 9개월 만에 중국 방문한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이제 광저우에 도착을 해서 이제 앞으로 류오 전 부총리죠. 네. 만나고 허리펑 현재 실세 부총리를 만나면서 양국 간의 현안 문제를 논의하는데요. 여기에서는 아무래도 그 미국이 가장 우려하는 그 마약 문제, 페날린이라고 하는 마약 문제인데 페날린이 어느 정도 위험하는 거니 미국인은 7분당 1명이 이걸로 사망을 할 정도고요. 소위 말해서 이 볼펜 심 요 끝에 올려놓는 그 페날린이 한 2mg 정도가 된다는데 아주 작은 그램 이것만 가지고도 사람을 사망시킬 수 있을 정도로 상당히 위험한 물질이라고 합니다. 이 문제와 관련해서 양국 간에 제2의 아편 전쟁이 벌어지고 있기 때문에 그걸 중국에서 만드나요? 예, 그래서 중국에서 원료를 만들어서 원료를 만들어서 예, 그래서 캐나다나 그게 미국으로 들어오니까. 예, 다시 들어오는 거죠. 그래서 이것뿐만 아니라 인공지능 발전 문제, 기후변화, 불공정 무역 관행, 또 비상식적인 경제 문제를 논의하는데 가장 중요한 것은 중국산 그 태양광 패널 그리고 전기 자동차 배터리가 공급 과잉돼서 연간 950만 대가 생산된다 그러네요. 예. 그래서 중국에서 소화될 수 있는 물량이 500만 대인데 나머지는 다른 나라에 수출되면서 어려움을 처하는데 이번에 그 현재 제넷 앨런 재무장관이 가서 그동안에 자료 수입한 걸 보니까 너희들이 보조금 준 게 엄청나다. 이걸 가지고 상계관세 부과할 받을래? 아니면은 자율적인 수출 규제를 할래? 이 압박을 한다고 합니다. 그렇군요. 반면에 중국 경제 지표는 굉장히 좋은 것 같아요. 뭐 3월 제조 PMI 지수가 6개월 만에 기준선이 50을 넘어섰고 중국 경제는 회복되는 겁니까 이거죠? 네, 지금 현재 그 제조 PMI 같은 경우에는 2월보다 1.7% 포인트 급등을 하면서 기준선 50선을 이게 돌파해 버렸거든요. 불황의 기준이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중국 같은 경우는 3,200개 기업을 대상으로 조사를 하는데요. 50을 넘으면은 화랑이고 50을 밑돌면은 제조업은 불황 국면에 빠진다고 인식이 되는데 이제 문제는 신규 수주라든지 생산, 신규 수출 같은 경우가 동반해서 급등을 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일각에서는 경기 회복이 되는 것은 아닌가 희망적인 그 전망을 하고 있는데요. 이제 과거 트렌드를 보면은 한번 이렇게 수직 상승하면은 그 다음 때는 역방향으로 도로 더 빠지는 경향이 상당히 강했습니다. 아무래도 저 차트를 보니까 시계열 차트 보니까 그러네요. 지금. 네, 그래서 이렇게 급등을 한다는 게 계절적인 효과, 그리고 위엔화의 약세에 따라서 일방적인 수출 증가, 그리고 전인대를 앞두고 중국 같은 경우에는 전인대의 예산이 지출이 되기 때문에 공장 가동이 그 시작하라는 그 파란색 등이 들어오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때 이제 생산이 증가했던 효과인데 이제 문제는 응답 기업의 60%는 수요가 여전히 살아나질 않고 있다는 겁니다. 디프레션이 빠져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런 상황을 보면은 아무래도 다음 달에는 다시 50선을 밑돌 가능성이 있지 않나 이렇게 보여집니다. 이게 수요가 부족하다. 이거는 사실은 구조적인 문제이기도 하지만 정책 실패에 기인한다. 이런 지적들이 많아요. 이게 좀 해소가 되려면 근본적으로 해소가 되려면 어느 정도 좀 기간이 걸릴까요? 네, 문제는 시장도 실패를 했고 정책도 지금 실패를 한 상황인데요. 중국을 가보시면 다들 느끼시는 건데 현재 돈은 그 인간으로 이야기해서 혈액인데 이게 동맥경화 현상이 상당히 심각하게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이 때문에 중국 곳곳에서는 현재 금융사고들이 대량으로 터지고 있고요. 또 지방정부들 같은 경우에는 은행의 현금 시재가 부족하다 보니까 농민들이나 서민들의 현금 인출을 일시적으로 중단시키고
실현시키는 사태들이 일어나고 있고요. 이 때문에 은행들 같은 경우는 국유화가 진행이 되고 있는데 전혀 언론에 지금 보도가 되지는 않고 있습니다. 별로 그렇게 크게 들은 적이 없어요. 예, 그래서 지금 현재 중국 비즈니스 중에서도 부동산이 전체 GDP의 30%를 차지하는데 현재는 거의 괴멸 상태에 지금 들어가고 있는 그런 모습인데요. 이 때문에 현재 그 중국을 대표하는 왕커라든지 비구형 같은 경우에도 자금난에 빠지면서 어쩔 수 없이 분식회계를 해가지고 적발될 정도로 상당히 좀 심각한 상황이라고 합니다. 특히 쇼핑몰 같은 경우에는 중국에서 대형 쇼핑몰이 한 8천 개 정도 되는데 여기에 입점하고 있는 상인들 같은 경우는 30%가 철수한 상태입니다. 대형 그 쇼핑몰 같은 경우는 20%만 문을 닫으면은 거의 그 영업을 할 수 없는 수준이 되는데 이런 상황까지 지금 떨어졌다는 겁니다. 특히 공무원들뿐만 아니라 국유기업체들 같은 경우에도 월급을 감봉을 당한 상태고요. 또 교사들을 비롯해서 지방 공무원들 같은 경우에도 6개월째 월급이 밀려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예. 앞으로 중국 정부가 현재 정책을 바꾸지 않는 한 상당히 좀 어려움은 더 지속이 되지 않을까 보죠. 이렇게 어려운데도 이제 지표들은 좀 좋단 말이에요. 근데 이제 일간 한간에서는 뭐지 이 특히 올해 들어서 통계 지표에 좀 조작이 좀 마사지가 있었다. 조작이 있었다. 이런 주장이 나오고 있는데 이게 어떻게 보세요? 네, 이 때문에 저도 한 일주일간 통계 지표를 실제적으로 봤습니다. 봤는데 이제 주석 사항이 아주 조그맣게 하나 기록돼 있더라고요. 네. 통계 작성상 그 사소한 문제로 인해 가지고 데이터들과 관련해서 그 밝힐 수는 없지만 2023년, 2022년 데이터들과 관련해서는 좀 문제가 있는데 이 문제와 관련해서 수치나 이유조차는 밝힐 수는 없다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잘못될 그래서 가능성을 적어놓고 있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이거 가서 구체적으로 이유를 밝히고 수치를 정정을 해줘야 되는데 안 됐다는 거죠. 그래서 1, 2월 달 고정자산 투자를 보니까 실제 4.2% 증가했다는데 작년 1분기에 1, 2월 달에 비해서는 2,700억 위안이 부족한데 이번 1, 2월 달이 작년보다 더 많은 걸로 나오는 거죠. 예, 그렇죠. 더 많은 걸로 나오는데 수치상으로는 안 맞다는 거죠. 실제는 마이너스 5.1% 감소했는데 왜 4% 증가를 했고 그리고 고정자산 투자에 부동산 투자가 차지하는 비중이 높은데 실제는 13.4%가 감소했는데 왜 9.0% 정도로 하락한 거와 관련해서 구체적인 이야기가 없다는 겁니다. 또 민간 부동산 개발에서는 지수연구원 같은 경우는 부동산과 관련해서 실제 상위 100개사들의 판매 금액은 마이너스 51% 하락을 했고요. 비구형 같은 경우는 중국에서 최대 주택 판매사인데 83%가 급락을 했는데 네. 이게 지금 플러스로 나왔다는 것은 도저히 통계 수치상으로는 전혀 앞뒤가 안 맞는 해명을 해놓았다는 거죠. 예. 예. 근데 이게 우리가 알기로는 중국에서 각종 부동산 통계 같은 경우는 특히 뭐 지방 세소 연결돼 있기 때문에 이제 굉장히 통계가 잘 돼 있고 전산화 잘 돼 있다 이렇게 알고 있어요. 알고 있는데 부동산 통계도 조작을 했다는 얘기는 전체적으로 다 조작할 수 있다는 얘기 아니에요? 네, 그렇습니다. 뭐 제조업 생산 같은 경우에도 플러스 7% 증가로 나왔는데요. 예. 이제 문제는 공업 그 추락 가격 지수를 보면은 계속 한 2년째 마이너스 디플레이션 상황이 아주 심각한 상황이라고 합니다. 특히 디플레이션 상황이 빠지면서 판매 가격뿐만 아니라 판매량 자체도 줄었는데 왜 공업 생산이 플러스로 전개됐는지 저도 이해를 할 수가 없고요. 또 공장 가동률이 계속 하락을 하고 있고 뭐 철강석과 관련된 선물 가격뿐만 아니라 마그네슘 가격도 지금 하락하고 있는 상황인데 공무원들이 정부가 발표한 5% 성장을 맞추기 위해서 분기별로 할당된 지수 목표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 기존에 있었던 통계 수치를 지우고 새로운 수치를 또 입혀가지고 이 수치를 강화해서 만든 것은 아닌가 이렇게 보여집니다. 중국 정부의 조작은 뭐 어제 오늘 일은 아닌데 이게 체계적으로 이렇게 이루어져 있다는 게 상당히 좀 심각한 문제다 이렇게 보이는데 이 중국 경제 성장에서 소비가 차지하는 비중은 상당하잖아요. 3분의 2 이상인데. 3% 정도 돼요. 그죠. 근데 이거도 조작을 한다는 거는 완전히 아주 대놓고 조작을 한다. 뭐 이렇게 봐야 되는데 사실이라면.
예. 근데 소매 판매 같은 경우에는 1, 2월 달에 5.5% 증가를 했고요. 네. 그중에서도 음식, 통신 기자재, 또 스포츠 오락 이런 것들 같은 경우는 거의 두 자릿수 성장을 했다는 겁니다. 굉장히 경기가 살아나고 있다는 얘기잖아요. 예. 민간 근데 경직이. 실질적으로 인민은행이 조사한 중국 가구의 15%는 1년 넘게 수익 감소로 인해서 고통을 받고 있다. 이제 앞으로 중국인들 같은 경우는 60%는 계속 저축만 하겠다고 조사가 됐고요. 또한 중국 같은 경우에 그 수익 감소가 과연 15%만 해당이 되느냐? 아니라는 거죠. 중국의 7,700만 명을 그 고용하고 있는 공무원들뿐만 아니라 국유기 업체들 같은 경우에도 현재 그 급여가 감봉이 되어 있는 상태고요. 그리고 교사를 비롯해서 지방 공무원들 그리고 기업체들 같은 경우에도 월급을 지금 못 받고 있는 상태고 그리고 이런 상황 속에서 중국인들은 남의 눈치 많이 봅니다. 그래서 초프라 그러는데요. 모난 곳이 정에 맞는다고 해가지고 아예 소비 활동을 안 합니다. 안 튀려고. 예, 그리고 또 한 가지는 그 젊은 층일수록 앞으로 자기의 미래를 대비해서 금을 계속 사오고 있는 상황인데 그런 상황 속에서 돼지고기나 맥주 그리고 그 백주 같은 소비도 안 하는 상황에서 왜 소비가 그렇게 늘었는지 해답이 안 되는 거고요. 특히 중국인들 같은 경우에는 대졸자들이 매년 1,100만 명 정도가 쏟아지는데 이 중에 50%는 취업을 지금 못하고 있는 상태예요. 일용직도 안 되고 있는 상태고요. 또한 대학교와 관련해서 중국의 명문 대학인 그 상하이의 푸단대 같은 경우에는 세계 그 100대 대학에 포함이 되는데 지난해 취업률이 18%밖에 안 됐다고 합니다. 그런 상태에서 젊은 층들이 소비를 한다는 게 조금 이해가 안 가는 상황이기 때문에 현재 중국의 실업 상황하고 중국의 소비 상황은 전혀 맞지 않다. 그래서 통계를 볼 때는 중국 통계는 추세적으로 그 어떻게 진행되는 거를 관찰하시는 게 더 중요하지 않나 이렇게 보여집니다. 실제로 뭐 정석으로 보면 통계가 정확하게 나와줘야 진단을 할 수 있고 진단해서 거기에 맞는 해법을 솔루션을 제공할 수 있고 정부의 역할이 그거 아니에요 사실은. 근데 이걸 좀 감추고 조작을 하고 여기에 대한 뭐 각종 분석이나 보도도 여기에 맞춰서 좀 분석 해석하고 이러면 완전히 뭐 동떨어진 보도를 하게 되고 동떨어진 통계를 내게 되는데 이게 갈수록 좀 이게 실제로 경제가 살아나지 않으면 계속 이럴 거 아니에요. 네, 그렇습니다. 뭐 중국 같은 경우는 상식적인 판단으로는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행동들을 상당히 많이 하는데요. 아무래도 중국 공무원들 같은 경우에는 황제가 된 시진핑의 그 체면, 그러니까 미엔지라 그러죠. 체면을 위해서 계속 이런 수치들을 조작을 하는데요. 며칠 전에 시진핑 국가주석이 애플의 CEO를 비롯해서 미국의 주요 CEO들을 만나서 투자 유치를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상당히 긍정적이라는 호응을 얻었다고 대대적인 선전을 했는데 그리고 나서 아마존하고 구글 같은 빅테크 기업을 비롯해서 미국의 대형 기업들이 이제 그 대만의 하청 기업들한테 중국 생산보다는 멕시코 생산으로 옮기라고 압박을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많은 그 기업들이 이제 떠나가고 있는 상황인데 이런 상황 속에서 국가통계국이 경제가 심폐정지됐다는 통계 보고서를 냈을 경우에 시진핑으로부터 가만히 있겠느냐는 이야기죠. 그리고 또한 중국 같은 경우는 이런 글들을 SNS에 퍼날랐을 경우에는 국가비밀보호법에서 그 단속이 되기 때문에 그래야죠. 전혀 이야기를 못하는 상황이고요. 또 경제 지표와 관련해서도 현재 중국에서는 언론들이 현재 경제는 상당히 활발하게 돌아가고 있다. 청년들도 일자리를 복구하고 있다. 엉뚱한 지금 보도를 계속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도 중국이 이제 뭐 신기술, 신사업 이런 건 국가적으로도 지원을 많이 하고 그런 기업들도 많이 있잖아요. 대표적인 게 샤오미인데 샤오미가 전기차를 만들었어요. 출시하자마자 8만 대가 예약 판매됐다고 하는데. 근데 문제는 이제 이후에 차량 결함 문제가 나온단 말이죠. 지금 이제 이 반도체가 아니라 이 배터리 문제가 이제 터져가지고 이게 이제 문제가 되는 모양인데. 이게 전기차는 중국에서 그 핵심 그 국가 주력 사업 아니에요? 네, 샤오미 같은 경우는 2021년 3월 달이죠. 전기 자동차에 그 뛰어들겠다고 선언하고 나서
3년 만에 나온 거 저도 깜짝 놀랐습니다. 3년 만이에요. 예, 그런데 이제 문제는 이제 SNS의 그 전기 자동차인 SU7 같은 경우에 한 4천에서 5천 정도 되는 차량인데요. 사고들이 계속 속출하고 있다는 보고서들이 나오는데 자동차 하라면은 그 소위 말해서 스티어링이나 해서 조향 장치가 기본적으로 안전해야 되고요. 네네. 또한 그 브레이크와 관련해서도 타이어가 미끄러지지 않도록 트랙션 컨트롤 시스템 같은 경우는 기본적으로 안전해야 된다는 건데 이런 것들과 관련해서 중국 그 안전기관들이 이거 그 실제 테스트 안 해보고 내보냈나 하는 생각이 들 정도로 상당히 좀 심각한 상황이 되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중국 그 전기 자동차 같은 경우에도 2011년만 하더라도 200개 기업이 작년에 한 70개 기업 정도는 남았고 이제 앞으로 중국의 희망이라는 전기 자동차 같은 경우에도 2년 안에 30개로 압축이 될 가능성이 큰데요. 아무래도 지금 현재 중국 SNS상으로는 앞으로 3년간 전기 자동차와 관련해서는 가격이 30% 정도 더 떨어질 것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다고 합니다. 예. 아무래도 현재 중국의 수요들이 부동산 가격 하락으로 인해서 중국 지방 정부 같은 경우에는 전기 자동차 보조금을 더 이상 지급을 할 수 없다고 할 정도고요. 재정이 안 좋으니까. 예, 그렇죠. 그러니까 현재 상황에서는 공급 과잉이 매년 950만 대가 생산될 정도로 되니까 가격 경쟁에 그 내몰 수밖에 없지 않나. 그럼 이전만큼 중국의 전기 자동차가 활성화되고 소비가 다시 늘어나고 중국 정부가 매년 30조 원을 전기 자동차에 쏟아볼 수가 없기 때문에 그런 측면에서 보면은 이제 좋은 시절은 다 간 것은 아닌가 보여집니다. 국제 모터쇼가 좀 아까 화면에 나왔지만 차들이 굉장히 디자인도 좋고 이대로 가서 중국 차들이 만약에 기존의 그 글로벌 업체들이 파는 전기차보다 가격이 절반 가까이 싸질 수도 있다. 굉장히 충격을 줬었는데 그런 문제들이 사실은 뭐 좀 우려가 되긴 했었어요. 분명히 기반 시설, 기반 기술이 좀에 대한 신뢰가 없기 때문에 그런 건데 중국에서 일단 내수는 좀 팔린 것 같은데 그렇다면 중국에서 내수 소비자들이 중국 생산된 전기차에 대한 평가는 어떻습니까? 네, 이거와 관련해서 3월 10일 날 자료를 찾아보니까 맥킨지에서 중국 자동차 컨슈머 인사이트라는 보고서를 발표를 했습니다. 예. 여기에 보니까 전기 자동차 소유주의 22%는 내가 사고 나서 나 후회한다는 이야기를 했는데요. 가장 불만이 충전 시설이 터없이 부족하다. 부족한 건 아닙니다. 우리 입장에서 보면은 2020년에는 168만 개 충전 시설이 있었고 작년에는 무려 859만 개 정도면 전국에 깔린 것은 아닌가 생각이 전국의 되는데 충전소가 800만 개가 있어요. 예. 근데 문제는 예. 중국 나라 자체가 크다 보니까 땅덩어리 워낙 예, 1, 2선 도시에는 집중적으로 깔렸는데 네. 3, 4선 도시에는 전혀 안 깔렸다는 거죠. 지방으로 그래서 하면 없군요. 예, 지방의 구매자들의 54%는 불만이 있다. 충전시설 나 진짜 못한다. 하는 이야기 나왔고 그다음에 문제는 전기차 오너들이 느끼는 것은 이제 자동차를 이제 사고 나왔으니 교체해야 된다. 그래서 중고차에 팔라니까 실제 거의 똥값이라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2년 만에 가격은 뭐 4분의 1, 5분의 1 토막이 났는데 가장 중요한 게 정비 시설과 관련된 인프라가 없다 보니까 전혀 전기 자동차 한번 고장 나면 고칠 수 없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충전소도 부족하고 예. 정비소도 부족하고 각가지 인프라가 좀 부족하다 이런 얘기죠. 네, 그래서 뭐 샤오미 같은 경우는 이렇게 조향 장치가 고장이 나면 바로 가서 우리 같은 경우는 고쳐 AS 쓰면 들어가야지 되는데 바로. AS 들어가는데 여기는 AS 들어가려면 다시 도시로 나와야 된다는 거죠. 근데 이제 뭐 그건 기반 시설이고 어쨌건 뭐 중국 전기 자동차의 품질에 대해서는 아직까지 뭐 좋다 말도 이게 확언할 수는 없는 상태인데 이러면 이제 기술을 좀 더 부양을 시켜서 이제 내수가 좀 부족하다면 해외로 가야 되잖아요, 기업들이. 근데 해외로 가면 과연 이 해외 시장에서 중국 전기차가 먹힐까? 여기에 대한 판단은 어떻습니까? 근데 전기 자동차뿐만 아니라 자율주행 자동차와 관련해서는 중국이 가장 앞서 있는 나라입니다. 네. 뭐 일론 머스크 같은 경우에도 중국 자동차가 세계에서 가장 경쟁력이 있다. 또 무역 장벽이 없다면은 세계 유명 그 브랜드 회사들 같은 경우에는 바로 그 퇴출 위기에 몰릴 것이라고 경고까지 할 정도인데요. 예, 예. 근데 문제는
그 일론 머스크가 이야기했듯이 전기 자동차, 특히 자율주행 자동차 같은 경우는 센서가 12개에서 뭐 많은 거는 뭐 18개까지 늘어나고요. 여기 라이더까지 장착을 되는데 이게 전부 위성이나 빅데이터를 통해 가지고 중국에 전부 자료가 수집이 된다는 겁니다. 그렇겠군요. 카메라 같은 경우에도 이게 커넥틱들이 연결이 돼 가지고 예. 중국에서 실시간으로 운행하는 내용들을 전부 마스터 관리자들이 다 볼 수 있다는 거죠. 그러네요. 이 때문에 안전 보장 차원에서 고급 자동차, 프리미엄 자동차 같은 경우에는 규제를 할 수밖에 없는 그런 위치가 있기 때문에 유럽이라든지 미국에서도 규제를 가할 것으로 보여지는데요. 가장 중요한 이제 관세를 통해서 하는데 관세 또 상격 관세 부과하기 위해서 작년 10월 달부터 미국뿐만 아니라 EU 같은 경우에도 27개 국가들이 전부 모여가지고 중국이 그동안에 보조금 얼마만큼 줬냐. 그래서 그걸 가지고 이제 대규모 상격 관세를 부과하면서 일자리도 창출시키는데 올해 같은 경우는 전 세계적으로 선거와 관련된 해다 보니까 이런 거를 해야지만 표로 연결된다는 점에서 바이든도 이번 이제 경고가 들어가고 실무자들을 보내서 이야기하고 그리고 나서 관세를 통해서 대규모로 제재할 가능성이 크지 않나 이렇게 보여집니다. 변명 같은 핑계일 수도 있지만은 미국을 비롯한 유럽에서도 이 중국의 자동 전기차가 팔리면 그렇게 빅데이터가 수집이 돼서 중국으로 들어간다. 근데 셀러폰도 그렇잖아요. 휴대폰도 그렇고 그다음에 틱톡 같은 것도 마찬가지 돌리고 이게 뭐 사실이라도 문제지만은 이걸 빌미로 해서 이제 차단하려는 것도 있을 것 같고 그죠? 이 문제가 분명히 있고 이게 안보 문제하고 직결되는 문제들이 이제 신사업에서는 다 걸리는데 이게 새로운 아이템인 것 같아요, 진짜. 근데 이제 무엇보다도 이제 전기차는 무엇보다 뭐 조향 장치도 뭐 기존의 자동차에 다 적용되는 거지만 이건 배터리잖아요, 그죠? 배터리의 성능 이게 문제인데 중국의 차세대 배터리의 상용화는 어디까지 와 있습니까? 네, 지금 배터리와 관련 가장 중요한 게 폭발하지 않는 안전성이 지금은 가장 중시되는 사항이죠. 고용화 배터리가 네, 그리고 또한 긴 주행 거리를 보장을 해야 되는데 이렇게 가려니까 기존에 있었던 리튬 이온 가지고는 안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렇죠. 전고체로 가는 게 대세인데 근데 이거를 가장 먼저 개척한 것은 2000년부터 개발에 들어갔던 도요타 같은 경우에는 2026년부터 이제 상용화된 그 전고체 배터리를 매년 50만 대 그리고 추가적으로 계속 50만 대씩 만들겠다. 그러니까 기술적인 완성도를 이미 이뤘다고 이제 선언을 한 상태인데요. 예. 근데 이거와 관해서는 중국에서는 이제 CATL 세계에서 최대 1위죠? 예, 1위 배터리 공급하는 회사인데 자신들은 실질적으로 상업화에는 수년이 걸 것이다. 그러니까 10년 이상 걸릴 것이라는 이야기를 하는데요. 아무래도 그 전해질 상태의 리튬 이온 전지 같은 경우에는 전극 사이로 자유롭게 이동을 해야 되는데 전고체 같은 경우에는 이 이동이 상당히 힘들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가압을 해서 이제 일정 수준까지 올려야 되는데 가압을 하기 위해서는 실험실에서는 이온이 자유롭게 이동이 됐다는 겁니다. 하지만 전기 자동차 아주 조그만 그 상황에서는 시스템을 바꿔야 되는데 그렇게 되려면 자동차 크기가 더 커지고 또한 그 비용이 더 많이 들어가는데 과연 그 전고체를 탑재하는 전기 자동차 같은 경우에도 주행 거리도 비약적으로 늘리겠지만 무게라든지 자동차의 부피를 줄이려고 하기 때문에 이걸 했는데 그렇죠. 이것을 과연 탑재를 하겠느냐. 그러니까 도요타 같은 경우에는 그 이데미치 코산과 협해서 전해진 문제를 거의 해결을 했는데요. 어떻게 해결하는 거니? 원유 정제 그 찌꺼기를 가져다가 폐기물을 이용해서 이것을 만들었다고 합니다. 예. 근데 이 문제와 관련해서 우리나라도 수준이 정확하게 도요타 수준까지 못 올라왔는데 CATL 같은 경우에도 여기에 딱 걸렸고요. 또 한 가지 문제는 전기 자동차 같은 경우에는 자주 충전을 해줘야 되는데 그렇죠. 충전하는 동안에 전지의 그 충격을 준다는 겁니다. 이렇게 되면 수명이 짧아지는 문제가 있는데 CATL이 실제 현재 실험상으로는 10번 충전밖에 안 되고 폐기시켜야 되니까 이거는 뭐 타산성이 전혀 안 맞는 거고요. 그렇죠. 또 한 가지는 그 전고체 같은 경우에도 충돌 시에는 아무리 고체라고 하지만 내용물이 튀어나오면은 수중에 있는 수분과
결합을 했을 경우에는 터지는데 이 터지는 폭이 거의 화약고 수준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위험하군요, 패킹을 그것도. 상당히 잘해야 되는데 이제 이런 그 파우치 외장재의 그 안전성 문제를 개발하지 못했을 경우 이것을 하기 위해서 시애틀 같은 경우에는 기술자를 스카우트하든지 산업 그 스파이를 통해서 한다든지 해킹을 하고 했는데 이런 정보체는 장기간의 그 전기 화학 그러니까 마스터들이 축적된 자기 기술 가지고 영혼을 갈아 넣어서 만들어야 되는데 이것까지는 습득을 못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앞으로 우리나라도 현재 좀 시간이 걸리겠지만 중국인 정보체까지 가기에는 상당히 시간이 걸리지 않을까 보여집니다. 어느 단계에 와 있습니까? 우리나라 차세대 때. 네,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전고체에서 반고체를 지나서 전고체 바로 직전 단계까지 들어왔는데요. 현재 LG 에너지 솔루션 같은 경우에는 뭐 전고체뿐만 아니라 리튬 황 전지를 통해서 무기에 탑재하는 수준까지 들어왔고요. 그다음에 그 현재 삼성 SDI 같은 경우에는 2027년부터는 전고체를 출시할 수 있을 거라고 이야기했는데 도요타보다는 늦네요. 예, 아무래도 한 그 1년 기술 정도. 자체가 워낙 그 고난도의 기술이고요. 패킹 기술이 이거는 그 세계적인 기술이 갖고 있어야지 화학고를 막을 수가 있기 때문에 이뿐만 아니라 이온들이 전국 사회를 자유롭게 움직여야 되는데 전국도 없는 상태에서 이동을 하려고 그러면 상당히 쉽지 않은 기술이거든요. 이런 것을 다 뛰어넘고 또 상용화까지 가려면은 우리나라도 2027년이지만 실질적으로 2030년 정도가 돼야 되지 않나 이렇게 보여집니다. 그렇군요. 근데 리튬이온 전지일 때는 사실은 뭐 물량으로 봐서는 이제 중국, 한국, 일본 이런 순이었다고 제가 생각을 하는데 지금 전고체로 가면은 일본, 한국, 중국 이런 식으로 순서가 바뀌겠네요, 그죠? 네, 그렇습니다. 현재 중국 같은 경우에도 그 전고체까지 못 가니까 이제 반고체, 반고체. 겔 형태죠. 아주 젤리 형태나 이런 형태로 해서 이제 만드는데 그러다 보니까 최근에 발표되는 중국의 전기 자동차, 특히 스포츠카라든지 SUV 그리고 크로스오버 차량 같은 경우는 대용량 배터리가 충전돼야 되는데 네. 리튬이온은 최대 한계가 300kW, 그러니까 g당. 근데 이제 이런 차량들 같은 400kW까지 들어가는데 이제 문제는 이제 앞으로 대형 트럭 같은 경우는 500kW까지 넘어가야 되는데 여기에는 반고체가 상당히 어렵다는 거고요. 반고체의 가장 큰 문제는 아무래도 다양한 장점은 있긴 하지만 아무래도 배터리 셀이 하나다 보니까 불이 붙으면 진짜 화약고가 된다는 거고요. 이것도 위험하긴 위험하네. 네, 또 저온 충전 그러니까 날씨가 추웠을 경우에 네. 다 충전을 했는데 30분밖에 못 가는데 이 대형 트럭의 무게를 과연 견딜 수 있는 배터리를 만들 수 있느냐. 그리고 또 한 가지는 겔 형태다 보니까 환경 오염 문제에 워낙 취약합니다. 그래서 선진국에 들어가기에는 상당히 어렵지 않나 이렇게 보여집니다. 그렇군요. 네, 오늘 미중 정상회담 내용부터 해서 배터리기까지 조영찬 소장님과 함께 해봤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예, 깊이가 다른 경제 뉴스 연합뉴스 경제TV 경제 언박싱 오늘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 전 내일 다시 오겠습니다. 고맙습니다.